어렵다고는 하지만 후보가 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뭉치고 그다음에 중도층도 올 수 있는 그런 네. 전문가들 스펙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일단 말씀하시는 거네요. 2번을 찍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회하는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보세요. 2번을 찍었는데 네. 지금 부동산 뭐 규제 완화한다는 거 그러는 것 같더니 이것도 잘 못하네 이러잖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요.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요. 예. 우리가 민주당이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당선되면 지금 다 풀 말이죠. 것처럼 했는데. 풀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네. 재건축이 지금 다 매물 들여놓고 막 호가만 지금 막 호가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하면 뭐 아파트값 또 들썩이거든요. 아, 재건축부터 시작되는 게 부동산에 들썩이는 게 많은데 네. 그 문제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더군다나 뭐 당선인 자신이 이런 문제, 이런 민속 문제에 관심도 없고 지금 이거를 기회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요? 보면은 솔직히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는 지방보다도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책임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점에서 저는 뭐 몇십 년 동안 뭐 서울시도 들여다봤지만 주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안도 네. 내놓고 했던 사람이기 신도시. 때문에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신도시 네. 또 무슨 제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한오라 하는 다 도시에는 다 관여를 했습니다. 세종시며 혁신도시들이며 네. 기업도시며 뭐 다 관여를 했는데 뭐 네. 3번 신도시는 제가 직접 설계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저를 신도시 전문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신개발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노후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탄생이 필요한 재탄생. 탄생이 필요한 때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시의 주택 문제의 본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중저가 주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부동산에서 하면 똘똘한 한 채를 만들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규제 완화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리 해봤자 주택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그거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품을 떠받치는 일밖에 못해요. 네.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파트 재건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기껏해 한 10% 정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사실은 주택 부족을 엄청나게 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한꺼번에 이거를 다 같이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되니까 네. 이거를 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활력을 촉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른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완화에서 4종 주거지 지난번에 왜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는 4종 주거지도 도입하고 네. 또 1종, 2종, 3종에 대한 건축 특례 완화를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면 완전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규제 완화하면 다 민간 토지 소유주가 다 그걸 먹어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00%인데 만약 350%까지 올라가면 네. 150%의 절반은 그 민간이 가져가고 별반은 공공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공주택도 확보하고 또 필요한 생활 SOC도 확보하고 네. 또 임대 오피스 같은 것도 확보를 하면은 공공의 자산을 늘려서 말하자면 공공 자산이 늘어나고 중저가 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저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얘기한 게 저도 자신 있게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거를 처음에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완화만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아. 굉장히 설계를 잘하고 이거를 서울시에서 총괄 감독을 잘하면서 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저층 왜 다세대 다가구 일반 동네 있잖아. 여기는 다 중층 중밀의 동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에서 역세권 307개 역세권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역세권 지금도 역세권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네. 역세권은 고층 고밀화를 해가지고 음. 제가 역세권 미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네.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서울 전역이 재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강남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낙후됐던 지역, 특히 서울은 워낙 지하철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택값이 싸면은 노원구든 아니면 중랑구든 네. 아니면 양천구든 강동구든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서울권에 살 수만 있다면. 네. 근데 이거를 풀어주는 게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거복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1인 그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근데 가구 수는 늘어요. 연간 한 8만에서 10만씩 늘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폭증을 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네. 폭증을 해서 이렇게 8만에서 10만이면 그러면은 10년 만에 100만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택 보급률도 94%밖에 안 되고 네. 자기 집 소유하는 사람들도 54%밖에 안 되고 음.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42%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꾸 탈서울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로. 경기도로 가고. 가. 그러면 네. 경기도는 교통난은 심해지고 경기도는 뭐 좋을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서울은 좋은 그 일하는 사람들 일꾼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는 거야말로.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몇십억 이상 가는 아파트 같은 거 아우 신경 안 씁니다. 자기네끼리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그 시장에 또 따로 그거는 있는 거고. 그건 시장에서 저거 하되 네. 서울시와 공공에서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서 이게 아수라장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파리가 재탄생할 때 네. 20세기에 뉴욕이 재탄생할 때 바로 이런 모델을 들여와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서울시가 앉아서 어디 요새는 빈 땅이 없어요. 찾아도. 그러니까 이제는 빈 택지 고갈은 서울시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땅을 여기저기서 찾으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땅을 고밀화해서 도시다운 도시도 만들고 인프라도 누리고 우리의 주거 환경도 누리고 거리 환경도 좋게 만들면서 네.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과제라서 과제. 이걸 제가 진짜 개발이다 이렇게 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저 혼자서 막 웃는데 이거 같이 뭐냐면 웃겠습니다, 왜 듣고. 웃냐면 이게 영세 가옥주나 청년 세대 뭐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면은 제가 요새 왜 RFT나 IOC 해가지고 왜 그 코인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코인 투자. 하면은 예. 여태까지는 부동산에 솔직히 청년 세대가 이걸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밑돈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자본, 그러니까 너무 동잣돈이 크니까 있어야지. 못 하는 거 아니야. 네. 동잣돈이 적어도 억 단위는 있어야지 되는데 예. 이거는 이걸 하면서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지역 펀드나 특정 프로젝트 복합 프로젝트의 펀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만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여태까지 주식으로 돈 번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하면서 옛날에는 뭐 1억을 넣어야 뭐 몇 년 있다가 몇 억 이런 게 아니라 다만 몇백만이만 한 500만 원이라도 넣어가지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 창출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요새는 그 복합 프로젝트가 많아요. 네. 주택과 오피스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선별을 해서 네. 이런 투자 가치를 넓혀주는 게 또 이게 서울시가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요. 못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태까지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의 기회를 넓혀주는 일이 네.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재건축을 더 높게 해가지고 그거 높이 규제 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건축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들밖에 그렇게 없는. 초고층 아파트 하면은 자기네들은 4, 50억짜리가 될지 모르지만 네. 우리는 뭐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공급도 한강은 많이 다 안 가로막고 되고. 공급도 예. 많이 안 되고 아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네. 해법을 진짜 개발 해법을 가진 사람은 김진아밖에 없습니다. 네. 제3의 진짜 개발로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나와서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네. 시장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얘기하셨죠. 그
10분 10분 일자리 동네. 10분 일자리 동네. 네. 와, 이거 다시 또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메가시티 서울의 일자리 창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두 번째로 했고요. 네. 그거는 관심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아, 저는 이게 10분 일자리 동네 10분 일자리 궁금해요. 동네. 왜냐하면 10분 일자리 동네가 제가 이제 10분 동네라는 거를 네. 12년 전에 그 한명숙 시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같이 팀으로 공약을 만들어 예.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적인 공약입니다. 남들이 하나도 그런 얘기 안 할 때 10분 동네를 얘기를 한 거니까는 이게 뭐냐면 10분 안에 그러니까 10분이라는 거리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10분. 아이들 학교 가는 거리, 맞아요. 유아원 데려가는 거리, 뭐 예. 보건소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다 10분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말하자면 개념이에요. 걸어서 근데 갈수 있는. 근데 이번에 제가 일자리를 여기다가 더 도입을 한 게 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군다나 10분 동네 일자리 동네가 더 중요해진 게 네. 사실 코로나 동안에 거대 그 광역 상권들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동네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덜 무너졌습니다. 아,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동네 생활권이 잘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야 어떤 위기 상황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한 것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 그 제가 아까 그 제3의 진짜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개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럼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지센터 같은 거, 또 공유 오피스 같은 거, 아, 그다음에 그 안에? 요새는 예. 도시 농장도 굉장히 있습니다. 도시 농장도 그 안에서 콩나물 기르고 뭐 정말 이거 기르고 하는 게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도시 농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네. 노인네들하고 음. 그다음에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부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요새는 이게 그런 뭐냐면은 일자리. 옛날처럼 예. 그 공유 오피스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요새는 뭐냐면은 자기 직업만 가지고 못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제2, 제3의 일자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둘이서 같이 산다는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부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동네 단위로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소비도 하고 물건도 사고 모두 사 먹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면서 동네의 상권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킨다. 이래서 네. 제가 10분 일자리 동네 아. 이거를 사실은 10년 전에 했을 때는 성북구에서 굉장히 이제 이걸 모델로 해서 몇 개를 했는데 네. 더 강력하게 못 했는데 저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의 도시 모델의 아주 좋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네. 와, 10분 일자리 아 너무 동네.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아니 왜냐하면 서울만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데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물류는 지하로 다니거나 택배로 다니거나 하고 사람은 걷고 그 다음에 멀리 갈 때만 대중교통 타고 네.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재밌는 공약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역시 여성 시장이라서 예. 10분 일자리 동네 하다가 생활 애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애로가 뭐예요? 코로나 이후에요. 물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하는 게 제일 힘들지만 애들 막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고 그렇지만 제일 생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택배, 음식. 아, 많이 시켜 먹고 배달 시켜 많이 먹고 시켜 먹고 배달 시켜 예. 먹고 택배 음식 택배. 받는 게 이게 정말 많아졌는데 그렇죠. 집에 많이 있고. 그것 덕분에 뭐가 늘어났냐? 오토바이 소음이 늘어났어요. 정말 이거는 공감합니다. 예전에도 골치 아팠는데 이제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저는 네. 서울시 전역의 택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 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많은데 오토바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돈도 계산해 놨습니다. 오. 돈도 계산해 놔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소음을 줄이는 것 자체가 네. 서울의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음.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그리고 따릉이도 예. 이준석 대표도 좋아하는 따릉이 오세훈 시장을 없애겠다 그러지만 따릉이를 점점 더 늘려야 되는데 따릉이도 전기 따릉이로 바꾸겠다. 특히 전기 따릉이로. 왜냐하면 지금 따릉이가 되게
짧은 거리만 쓰여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의도니 뭐 이런데 짧은 거리.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이 확 굴곡이 많고 그렇기 예, 때문에 평지에서 많이 평지에 타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중거리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되면 전기 따릉이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기 따릉이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도시의 일상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해내는 게 진짜 서울시장이 해내는 일이지. 네. 아 저렇게 막 맨날 조감도 뭐 하고 맨날 하고 이러는 것들 겉멋으로 하는 것들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이 따릉이, 이 전기 또 이 오토바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 서울시대. 네네. 삶의 곳곳에 쉼표가 네. 있는 오아시스 서울.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복지 서비스고 또 하나는 공간 서비스인데요. 공간부터 먼저 쉬우니까 공간. 얘기를 네네. 드리면 지금 여태까지 서울은 한강도 있고 사방에 천혜의 자연 공원이 있어서 정말 중간중간 언덕도 있고 참 산도 좋아요.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공원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여의도 공원, 뭐 영등포 공원 여기저기 만들어서 꽤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런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공원 그걸 가려면 일부러 연결해 가야 주는 돼. 거는 네. 일부러 가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공원 그러니까 누리려고.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음. 그걸 가는 거는 길이에요, 바로. 음. 그거를 새로 만들자 그러면은 뭐 경의선 숲길처럼 일부러 공원이 있는데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도 몇 개 가능성이 있지만 길을 공원화를 해야 돼요. 길을.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서울의 공간 오아시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중요하게 이 공원을 연결하는 네. 그 길을 특별하게 좀 더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일들, 뭐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그만 이제 쌈지 공간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이거는 네. 구청이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구청이. 그러니까 구청이 하되 서울은 그냥 약간 지도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네. 이거를 완성을 하면 걷고 싶은 길로 만드는 거야말로 음. 서울이 선진 도시로 태어나는 가장 저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 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야심차게 얘기한 게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코로나나 치매나 육아나 이런 돌봄뿐만이 아니라 네. 도시민들은 정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아플 때도 있고 우리 반려견도 누가 좀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여행 가면 뭐 이런 게 수시로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는데 이걸 공공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서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품앗이를 해주는 돌봄이 필요하면은 내가 요청을 해요. 거죠. 네. 그리고 저쪽에서 한 사람을 보내줘서 하는데 그래 이걸 갖다가 돌봄 마일리지를 쌓게 만들어요. 시민들이. 예.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은 돈으로 받고 그렇죠. 완전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돈이 먼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먼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마일리를 축적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저걸 하겠다. 그러면 아. 약간의 훈련만 가지고 이게 뭐냐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정말 요새는요. 네. 이것도 포스트 코로나 우울증인데 코로나 보려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네, 네. 나만 이러고 사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면 갑자기 보람이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만지면 더 좋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니까 지금도 물론 돌봄 노동자들을 좀 더 처우도 개선하고 네. 양도 느리고 음.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민 돌봄 마일리지 플랫폼을 만드는 게 네. 이게 이런 정말 천만 도시에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이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만나는 거니까 부담 네, 없잖아요. 네. 이게 저의 오래된 야심입니다. 저의 아주 오래된 야심이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서 네. 제가 작년부터 서울시장 되면은 하겠다. 되면서 특히 마침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너무나 수요가 많고 이렇게 스스로 격리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네. 와, 이것도 저기 되게 뭐야 좋을 것 우리 같네요. 혼자서 외로울 때 있잖아요. 아, 있죠.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도 둘이 부부만 살지만 조금 예. 있다 혼자 되면은 외로우면은 또 이제 그렇다고 놀아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저 좀 잠깐 돌봐 주시고 책 좀 읽어 주실래요? 네. 저랑 아유. 산책 가실까요? 음. 김준혜가 산책 가자 그러면 다 올 것 다 같은데. 그러면 저도 제가- 제가 돌봄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인사동에 나가서 제가 저기 뭐야
통역 번역을 통역도 할수 하겠습니다. 있고, 뭐 이런 번역. 이런 거 하면은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매여서 하면은 힘들지만 네. 일주일에 가령 한 6시간 정도를 내가 이런 걸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너무 힘들면 그냥 한 달에 몰아서 아. 12시간 정도로 한다. 네. 그러면 어느 주말을 상정할 수도 있고 어느 저녁을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 그게 자기한테 시간대. 마일리지가 쌓인다. 아. 얼마나 근사합니까? 내가 벌써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제가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책 읽어, 책도 읽어주고요. 우리 강아지도 산책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시청자분이나 시민들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네. 김진애 우리 나와서. 후보한테 연락해서 전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뭐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고 네.